네, 이비오스 선팅필름과 함께 올여름 여러분 자동차에도 선크림 한번 발라주시고요. 네, 정말 올여름이 엄청 덥답니다. 미리미리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부동산 전문 우리 최상욱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최상욱입니다. 커넥티드 그라운드의 최상욱 대표님. 아침 시간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3%는 거의 뭐 한 3, 4년 만에 온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 그 언더스탠딩에서는 종종 이제 뵀었는데. 네, 맞습니다. 네. 어떻게 됩니까? 결론부터 일단 부동산이요? 얘기해 줘요. 지금 부동산은 어저께도 그 동향조사가 발표가 됐는데 네. 서울 기준으로는 그 매매가가 0.15% 그리고 올랐죠? 전세가 0.17이니까요. 그 수준이 네. 일단 굉장히 높은 수준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지금 체감을 하시겠지만은 6월 기준으로는 서울 부동산 시장은 초하락세인 것 같고요. 초하락까지라는 예. 이름이 붙을 정도요? 맞아요. 왜냐하면 어마어마한 지표가 나왔어요. 그리고 지방은 이것도 약간 믿어지지가 않지만 마이너스가 더 확대되거나 아니면 마이너스가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기준으로는 완전히 양극화 장세라고 볼 수가 있을 것 지방은 같습니다. 더 바닥을 기고 있고 서울 수도권이 아니면 서울만이에요. 네, 이거 화면 한 번만 보시면은 네. 이건 물론 동향이니까는 동향으로 보시면 이렇게 보일 수가 있는데 지방은 마이너스 0.05를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수도권은 플러스 0.07인데 서울이 0.15거든요. 그러니까는 수도권 전체를 서울이 캐리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 수도권도 아니고 그냥 서울이네 온리. 예, 서울 초강세입니다. 그래서 이게 매매가 실거래를 보시면은 주간 단위 변동이니까 큰 뭐는 없지만 네. 이게 0.10에서 0.15로 올랐고 그다음에 전국이 그래서 굉장히 보합세로 나오거든요. 근데 지방이 마이너스니까는 그런 거고요. 네. 수도권도 0.05, 0.07인데 이제 서울이 올랐으니까. 그러니까 주식 시장으로 비유하면은 서울이 시총 35% 정도 되지 않습니까? 아, 그래요. 네, 그게 세게 올랐기 때문에 수도권이 잠잠하지만 수도권 전체를 끌어올렸고 그다음에 지방은 또 마이너스로 빠졌으니까 전국으로는 약간 완만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마치 코스피에서 삼성전자 혼자 올라가는 거랑 비슷하군요. 네, 약간 그런 경향이기는 해요. 근데 이것도 지금 해석은 조금 다르거든요. 그래서 네. 부동산을 원래부터 좀 좋게 보시는 쪽에서는 네. 서울이 강세로 가고 있으니까 네. 결국 시차를 두고 늘 그랬지만 같이 갈 거다. 네, 경기도 상급지, 그다음 또 뭐 경기도 2급지, 그다음에는 지방광역시 갈 거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고요. 안 그럴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저만 해석이 조금 다른데 네. 요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고 싶은 게 요즘에 서울에 대해서 외지인들이 투자를 많이 한다 이런 얘기가 많거든요. 그게 요즘에 제 채널에 댓글들도 많이 달립니다. 그러니까 지방 광역시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22년, 23년에 저출산 데이터를 경험을 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확실히 좀 지방 광역시의 부동산 투자를 늘리기보다는 외지 원정 투자를 늘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조금 하시는 것 같고 그래서 올해 보면은 외지 매수 비중이 20에서 지금 25%대까지 다시 올라왔거든요. 그리고 16년부터 보면은 추세적으로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아마도 이런 트렌드가 좀 더 강화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고요. 그렇습니까? 지방은 하락이고 서울은 올라간다 하니까 오늘 제 영상 댓글에도 자기도 그냥 지방 광역시 주택들 다 처분하고 그다음에 학군지로 월세로 들어갔고 그다음 서울에? 투자는 전세 끼고 서울에 매매를 했다. 아, 그래요. 네네, 이게 그런 트렌드가 과거에도 없었던 건 아닌데 지금은 비중상 좀 더 늘어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서울에 뭐 양극화되고 서울에 집중화된다는 거는 뭐 하루 이틀 얘기는 아닌 것 같긴 한데 네네. 그렇다고 부동산에서 이 정도로 이게 서로 격차가 더 벌어질 만큼 서울에 그렇다고 사람들이 더 막 늘어나는 건 아니잖아요. 서울 사람 오히려 줄고 있잖아요. 근데 서울 부동산 가격이 이렇게 미친 듯이 올라가는 거는 왜 그러는 거예요, 지금? 지금 이제 요거를 조금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그럼 이 그림만 마지막으로 좀 볼까요? 오늘 약간 울버린 같다는 느낌을 좀 받습니다. 뭐 아담한티움 칼이라도 뽑아야 되나요? 지금 약간 이제 헤어스타일부터 해서 약간 울버린 얘기가 좀 나오고 있어요. 제가 머리를 요즘 길리고 있어가지고 죄송합니다. 네, 깔끔하게 했어야 되는데 이거는
우리나라 가계대출이랑 이게 실거래 지수입니다. 네. 그 서울 매매 지수입니다. 요게 실거래 매매 지수입니다. 네. 그래서 아까는 동향을 말씀드린 거니까 동향은 요즘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거고 호가를 반영하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매도자 호가가 어마어마하게 올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네. 실거래 동향은 그게 체결이 돼야지 기표가 되니까 실제 추세인데 이게 5월 것까지 제가 반영을 했습니다. 근데 보시는 것처럼 가계대출을 먹으면서 서울 실거래 매매지수가 올라갔고 재작년 1월에 DSR 시행을 한 순간부터 대출이 녹으면서 이제 매매지수가 큰 폭의 하락이 있었고 네. 그리고 작년에 50년 만기 모기지도 있었고 특례보금자리론도 있었다가 4분기 때 없애니까 또 네. 하락을 했다가 올해 다시 이게 살아나면서 지금 대출이 조금 반영이 되고 있고요. 아마 6월 대출이 보름 만에 2조가 또 늘었다고 하니까 느낌상 6월 때는 대출액이 좀 더 늘어나가지고 요 꼬다리가 좀 튈 것 같거든요. 근데 지수 레벨로 보면은 서울이 전고점비 90% 조금 되는 그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요 녹색이 지방광역시거든요. 요 밑에 있는 선. 지방광역시는 그러니까 이런 지난 2년 동안은 거의 움직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실거래 지수의 반등이나 이런 것들은 좀 서울에만 집중이 됐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말씀 주신 게 서울에 사람도 빠지는데 왜 오르냐 뭐 이런 생각 하시지만은 어쨌든 가장 그 수요가 높은 지역이 서울이기도 하고 원정 수요가 서울 기준으로 25%니까 저때 네 채 중에 한 채가 다 외지에서 매수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지방 광역시 원정 수요는 2%거든요. 그러니까 외지에서 지방 광역시를 매수하는 거 대비해서는 거의 네. 12배 높은 초과 수요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저는 이거를 그래서 부르기를 피크아웃이라고 좀 부르고 있는 거가 지방 광역시의 인구 빠지고 저출산으로 사라진다고 생각하니까 사람들이 더 서울로 내몰리는 과정에서 나오는 그런 초과 강세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상황은 조금 해소가 될 타이밍이 올 거라고 보세요? 아니면 더 이게 강화됩니까? 제가 이거를 아까 그림에서 보여드리고 싶은 게 저는 원래는 하반기 시장 안정론에 가까웠는데 네. 그 야당이 22대 선거를 여소야대 국면으로 만들고 난 다음에 첫 발언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을 했거든요. 뭐였죠? 근데 그 첫 발언이 종부세 1주택자를 없애겠다는 발언이었어요. 그게 5월 8일에 있었던 박찬대 의원이 원내대표가 했던 발언이었거든요. 종부세 1주택자를 네. 없애겠다. 1세대 1주택자는 종부세 면제하는 게 어떠겠느냐. 네네. 이 말을 5월 8일에 박찬대 의원이 그 처음으로 원내대표 신분으로 부동산과 관련한 대책을 처음 냈고요. 제가 그 대책을 보니까는 기시감이 들었던 게 2017년 문재인 정부 들어오고 나서 김수현 수석이 다시 오니까 시장이 조금 쫄아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16년 12월부터 17년 5월까지 매매 시장이 매우 안정적이었습니다. 규제가 조금 강화가 될까 봐. 근데 첫 번째 나왔던 대책이 6.17 부동산 대책이었는데 그 대책이 너무나 그냥 약한 물방망이 대책이 나오다 보니까 시장에 안도 랠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2017년 6월부터 주택 가격이 대폭등을 시작을 했고 그러니까 결국 사람들은 사야 할 어떤 명분과 근거를 찾고 있는데 새로 이제 그 세팅된 정부 부처에서 완화책을 발표한 거랑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안도 랠리를 하게 되면서 그게 3개월간 초강세를 만들었거든요. 이번에 4.10 선거 이후에도 22대 그 여소야대 국면에서 첫 번째 그래서 부동산 대책이 굉장히 중요했었는데 네. 그게 부동산에 대해서 매우 완화적인 발언으로 나왔기 때문에 제가 둘째 주부터 이게 부동산이 그냥 세게 랠리 하겠구나. 왜냐하면 첫 발언이 엄청 중요했는데 그거를 완화로 포지션 잡았으니까 했고 네. 확실히 요 화면 보시는 것처럼 그러니까 5월 20일 데이터부터 동향 조사가 튀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게 지금 강세로 이어지고 있는 그런 국면이고요. 사실 이거는 2004년에도 똑같았습니다. 2004년? 예. 2003년에 노무현 대통령이 10월 달에 국회에서 연설하면서 네. 종합부동산세 조기 도입하고 부동산 과세 강화하고 네. 그러면서 12구 대책이라는 걸 발표했는데 그해 말에 탄핵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시겠지만 2004년 열린우리당이 선거에서 압승을 하게 되고 그 당시 한나라당이 이제 참패를 하게 되면서 그래서 시장에서는 그 12구 대책이 시행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2003년 대비 2004년에 GDP 성장률도 1.5%포인트 높고 그다음에 그 지표들이 다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주택시장이 쫄아 있었거든요. 예, 쫄아 있었습니다. 네. 근데 열린우리당이 4.10 그 4월달 선거 이기고 나서 부동산 대책을 안 내죠.
안 내니까는 사람들이 2004년 말부터 뭐 대책 별로 안 내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2005년에 랠리가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2005년에 831 부동산 대책이라는 거 만들면서 그때 종부세 발표하고 이랬었는데 그러니까 이미 벌써 이런 게 제가 기억하는 것만 세 번째고 네. 그래서 그 첫 번째 그 멘트가 제일 중요한데 그거를 완화로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도 현 추세는 그래서 강세장으로 불붙은 것 같고요. 네. 정책적으로 이거를 안정화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쪽에 그 세력이 조금 사라졌기 때문에 아마도 연말 될 때까지는 이런 기조가 조금 강화가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근데 우리가 그 부동산 그 비싼 걸 살려면 어째 소득이 따라줘야 되잖아요. 네. 그 부동산을 살 정도의 능력 있는 사람들이 계속 많아지거나 늘어나거나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 지금 안 되지 않나요? 아닌가? 현재 그 PIR 같은 그런 기준으로 보면은 도저히 집을 살 수가 없죠. 그래서 네. 거래량이 그 올라왔다 손 치지만은 결국 5년 평균에 80%까지 올라왔는데 네. 그 상반기에는 소득 대비 여전히 너무 높은 주택 가격이기 때문에 수요가 구조적으로 올라오지는 못했습니다. 지금 사실 그 지수가 이렇게 튀는 거는 네. 이것도 시총 대형주 영향이거든요. 그러니까 실거래 지수는 시총을 반영하니까 네. 이제 네. 초고가 주택이 그냥 4년 만에 2년 만에 거래가 됐는데 이제 올라버리면은 시총에 미치는 영향은 엄청나게 되는 겁니다. 30억짜리 아파트가 하나 팔리면 3억짜리 아파트 10개 팔리는 거랑 같은 네, 효과가 있는 맞습니다. 거군요. 근데 그 특히 요즘에 네. 압구정이나 반포 같은 그런 초고가 주택들의 그 상단이 열려버리면서 올해 상반기에 압구정 재건축으로 상단이 열려버리면서 완전 신고가를 내버리면은 네. 그런 주택은 3억짜리 주택 100채 팔리는 것만큼의 임팩이 있습니다. 뭐 60억이 80억 찍어버리면은 그러면은 그게 20억 시총 올라간 건데 단지 베이스로 올려버리니까 네. 그러면은 그 단지가 이제 1000세대 단지면은 그 20억 올라간 거지만 곱하기 10을 발언 안 하더라도 결국 시차를 두고 그만큼 반영하니까 임팩이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올해 시총 대형주 움직인 효과가 이제 확실히 컸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또 반대로 따지다 보면은 지금도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막 그렇게 주택 가격이 높다 하지만은 여전히 어느 정도는 맞벌이로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주택들이 없는 건 아니니까요. 그리고 강세 얘기하면서 제가 너무 정책만 얘기했는데 제가 그 생각하는 주택 시장의 쉬운 밸류에이션은 전세 곱하기 멀티플로 주택 가격을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서울이 전세의 2배고 경기도가 1.7배고 광역시가 1.5배, 지방 소도시는 전세 1.2배 멀티플을 갖고 있는데 멀티플은 유지가 되고 있는데 전세 가격은 작년 하반기부터 크게 올랐고 그 올라간 전세 가격으로 인해서 전세는 결국 기업으로 치면은 어닝이 올라가는 건데 EPS 곱하기 멀티플에 멀티플 유지되고 EPS가 20% 올랐다면은 주가가 올라야죠. 그래서 그런 메커니즘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주 말씀드리는 거는 현재의 전세 강세가 금리 내려간 부분도 있지만 비아파트 전세 시장이 전세 사기로 초토화 됐기 때문에 그분들이 아파트 전세로 넘어오고 있고 그러면서 전세가 강세여서 국토부가 얼른 전세가 안정 대책을 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1년 넘게 하고 있습니다. 전세가를 안정할 수 있는 대책이 있어요? 네, 그럼요. 그 있어요? 전세가 안정 대책은 지금 빌라에서 아파트로 전세가 넘어오고 있습니다. 예. 그 빌라 비중이 임대 시장에선 45대 55로 아파트에 필적할 만큼 높은데 현재 비아파트 전세와 매매 시장은 전부 약세거든요. 그래서 정부도 대책을 냈습니다. 뭘 냈냐면은 일단 주택이 있는데 공실이라는 거니까 그 주택을 매입 임대를 돌려주겠다고 얘기한 게 2년 동안 12만 원 돌리겠다고 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임대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잘 못 믿겠는데 임대인이 그래도 공공이 된다면은 전세 사기 당할 일은 없으니까 그렇죠. 그 12만 원은 이제 전세 기능이 회복이 되겠죠. 그리고 건설 임대도 단기 이런 빌라 임대 같은 경우 6개월이면 건설이 되기 때문에 연내 공급 대책이 나올 수가 있는 대책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바라는 거는 뭐 전세에 대해서 극단적으로는 전세 대출 없애라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지만 현재 이미 전세 기능이 있어야 되는 주택들이 그런 기능이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걸 다시 살려라 이런 얘기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달 들어서 전세 역시 주간으로 이제 실거래 주간으로 동향조사상 0.1%, 0.15%씩 이렇게 튀어버리니까 드디어 전세 대책을 내는 거죠. 그래서
이미 작년부터 예상됐기 때문에 정책이 나왔을 법한데 네. 이제 정책은 안 내시고 그다음에 이제 가격이 초강세로 가면은 대책을 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세가 올라가면 어쩔 수 없이 매매가는 올라가는군요. 네, 그거는 주식의 EPS하고 똑같아요. 똑같아요. 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입주하고 전세를 좀 그 구분해서 장단기로 구분하셨으면 좋겠는 게 둔촌주공 재건축 때문에 올림픽아크 포레온 연말에 입주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6개월은 전세가 하락으로 영향을 줄 거예요. 그리고 2년 이후 데이터부터는 전세가 강세입니다. 2년 이후는 네,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전세 공급은 단기에만 영향을 줘요. 예. 예, 결국 장기적으로는 새 집이기 때문에 주거 환경이 좋지 않습니까? 결국 좋은 주거 환경은 이제 결국 시장 전세 가격으로 수렴되는 과정을 거치고 자연스럽게 매매가를 올리는 데 영향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신축 주택 공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6개월은 이제 임팩을 받는데 저희가 가장 최근에 19년 상반기였고 네. 헬리오시티 입주할 때 잠실권역에 전세가 빠져가지고 잠깐 전세가 큰 폭으로 낮춰졌다가 결국은 다시 크게 올라갔던 것처럼 네. 아마 올해 말 정도가 되면 그래서 전세 시세가 지금보다는 좀 안정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 놓친 걸까요, 저는? 뭐를요? 집 살 타이밍을? 집을 매매가 기준으로만 보면은 그렇죠. 근데 저는 조언이 그렇죠. 정반대로 나가고 있는데요. 뭐예요? 저는 지금 강세장일 때 좀 시차를 두고 정리하는 걸로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정리? 네네네. 그리고 저는 그 부동산을 집 있는 분들 정리하라고요. 지금 매매하시는 분들 중에서 갈아타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네. 네. 그러면 올라갈 때 정리하지 언제 정리를 합니까? 저한테 만약에 최근에 이제 문의가 오신 분이 서울에 있는 이제 서울에 뭐 준상급지라 하겠습니다. 네. 성동구에 있는 부동산을 처분하고 이제 서초로 옮기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부동산 성동에는 40평대 살고 계시고 서초로 가게 되면 30평대로 다운해서 내려가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시세까지 말씀드리면 그 성동구에 있는 40평대 시세가 24억이에요. 그래서 지금 서초에 있는 재건축으로 오게 되면 24억 주고 온다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있는 아파트 가격이 신축이 다 준공된다 하더라도 38억이에요. 그 다음에 7년 걸리는 거고요. 네. 근데 저라면은 그냥 그 돈을 진짜 미국 ETF에 넣겠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은 네. 저쪽은 총 주주 환원율이 10%예요. 그래서 7년 후면은 네. 24억이 48억이 되거든요. 10년 넣으면? 7년 7년 넘으면 넘으면? 예, 7년 10% 복리로 올라가면 7년 후에 더블이 되니까.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이냐면은 네. 지금 오늘 아침에 환율도 조금 이슈가 됐는데 이제 1,400원대 환율이나 이런 환율이라는 거는 옛날에 이제 보기도 어려운 환율이었는데 네. 근데 이 2년 전이나 3년 전이랑 비교해 보시면은 저희가 1,100원대 1,150원이 기준 환율이라고 생각했다가 어느 순간 1,360원이고 그 다음에 아마도 2, 3년 지난다면 환율이 좀 더 지금보다는 올라 있을 가능성이 높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나라 무역수지 흑자는 분기에 70억 불, 80억 불인데 한 달에 개인들이 외화 주식으로 순넷으로 이제 보내는 게 30억 불이거든요. 진짜 그렇게 많이 보내요? 예. 그래서 개인들이 지금 110조 원 이상 갖고 있는데 넷으로 계속 개인들은 이제 해외 주식 살 때 환해질 안 합니다. 주로 네이키드로 사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런 구조는 더 공고화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주거비를 비용으로 처리한다 하더라도 부동산을 지금 이제 집을 사야 되냐 이런 질문이 이제 투자적으로 들렸기 때문에 진짜 집이 필요해서 주거로 집 사야 되는 분들은 그냥 아무 때나 사시거든요. 그래서 투자적인 관점에서 하신다면은 저는 이제 팔아서 미국 주식 사는 게 낫다 생각하고 그리고 그 수치상으로도 이미 어느 정도 역전될 만큼 왔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자기 집이 있으면은 주거 안정이 굉장히 잘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자기 소득의 8배 이내로 그 해당 지역에 4년 이상 살 거고 아이 키울 생각인데 거기 장기 정착하실 분들이라면은 소득 이내에서 대출 받는 건 DSR에 문제도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엔 집 사셔야 된다고 보지만 제가 주로 받았던 그런 질문들은 뭐 경기 상황 봤을 때 뭐 수급 상황 봤을 때 주택 가격이 올라갈 것 같으니까 집을 사야 될까요? 이 질문은 되게 투자적인 질문이었기 때문에 네. 다른 투자 자산이랑 비교하면 부동산은 여유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네네. 그래요. 요게
이제 저 같은 그냥 좀 심플하게 보는 사람들은 올해나 내년쯤 한번 빠지는 때가 오지 않을까 이제 이런 기대를 좀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훅 빠질 일이 적어도 서울에서 벌어지지는 않겠군요. 현재는 소위 전 세계 매크로의 가장 큰 이벤트가 미국 대선이라고 보면은요. 네. 지금 시장에 있는 낙관은 뭐냐면은 미국 대선 전까지는 뭔가 답이 정해져 있는 것 같다는 거거든요. 그냥 미국에서 여러 데이터들이 나오겠지만 어쨌든 지금 고용이라든가 이제 얼마 전에도 그랬지만 제조업 데이터들도 조금 안 좋았고 그다음 소매 판매 데이터도 생각보다 안 좋았고 네. 뭐 데이터에 대한 그런 믿음도 많이 낮춰져 있긴 한데 결국 데이터를 좀 못 믿겠다라는 생각으로 가다 보니까 거꾸로 그럼 뭐 답 정해진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인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는 1분기 GDP는 다들 아시겠지만 1.3%인데 미국은 연율로 발표하지만 한국은 분기로 발표하니까 네. 그거 곱하기 4는 안 되겠지만 엄청난 GDP가 나왔거든요. 올해 1분기 기준으로. 네네네. 그래서 한은에서도 연간으로 막 2.5, 2.7 막 이러고 있잖아요. 네. 2, 3, 4분기 0.4 정도만 올라올 것 같다 이러면서 그렇게 하는 건데 올해 성장이 괜찮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데이터들로만 보면은 그냥 금리를 올려도 할 말 없지만은 아마 물가라든가 이런 게 안정화되고 있으니까는 금리 무조건 내려야 된다 이런 게 주류의 생각들이고 그래서 연말까지 가면 갈수록 미국 대선 전까지는 금리가 내려가는 그런 추세선을 이제 추세일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 안도가 있는 거죠. 여기에 브레이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야당의 부동산 관련 여러 가지 정책들이 네. 브레이크 역할을 심리적으로라도 줄 수 있었는데 시장에 대해 너무 친화적으로 갔고. 네, 완전 친화적으로 가버렸기 때문에 이제 부동산 시장의 브레이크는 없어졌어요. 뭘 막을 수 있는 게 예, 없어졌어요. 없어졌고 오직 미국 대선만이 막을 미국 대선도 이후에 봐야 되겠지만 그 불확실성이 있기 전까지는 이제 달리자는 거죠. 시장 분위기는. 그래 이게 지금 5월 셋째 주부터 그 랠리를 만들어낸 거고 네, 이게 지금 한 4주 정도 왔습니다. 그럼 그 주거용 말고 네네. 상업용 부동산은 혹시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꼬마 빌딩이니 아니면 뭐 이런 상가들 쭉 있는 데 있잖아요. 그 시장은 철저히 양극화되어 있습니다. 그 프라임이라고 하는 소위 연매적 만제곱미터 넘어가는 그 2, 3천억 넘어가는 그런 고가 부동산 시장은 여기 지금 여의도도 점심때마다 느끼시겠지만은 여기도 공실률 1% 미만이고 강남 전체로 공실률이 그 프라임 시장은 거의 이제 공실이 없다 싶을 정도입니다. 네, 근데 그 2선에 있는 꼬마 빌딩류들은 이제 거래가 안 되죠. 그런 것 같더라고요. 네, 거래 아예 안 돼요. 왜냐하면은 코로나 기간 동안에 2배 올랐는데 현재의 그 사업자 대출이라든가 이런 걸 받아가지고 그 주택을 사가지고는 일드가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새로 사는 사람도 없고 그냥 파는 사람은 그냥 임차료를 낮춰버리면 건물 가격이 떨어지잖아요. 담보 가격이 내려가니까. 그래서 공실로 두면서 버티고 계신 거죠. 그래서 2선 부동산 시장은 이제 거래가 없지만 제 체감은 대침체고 1선 프라임 시장은 어쨌든 그냥 짱짱하게 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버티는 것도 한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분들이야말로 진정한 금리 하락을 바라고 있는데 지금 시장 금리가 작년 말 대비해서 벌써 50pp 내렸거든요. 그러니까는 이런 추세적으로 계속 내려가서 좀 더 버티다 보면은 결국에는 돌아설 거라는 그런 생각인 거고요. 사실 이걸 못 파는 이유가 원본 초과 손실이 나기 때문에 못 파는 겁니다. 내가 산 가격보다? 예, 왜냐하면은 80% 대출 받고 샀는데 그거를 팔았을 때 자기 원본만 100% 날라가면은 그냥 어느 정도 정리할 수도 있지만은 원본 초과 손실이 나는 수준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선에 있는 꼬마 빌딩은 판매를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꼬마 빌딩 구성들이 보면 대체로 이제 1층 상가 뭐 2, 3층 뭐 무슨 임대 사무실 뭐 이런 걸로 이제 보통 이루어진 경우가 많잖아요. 네네. 근데 1층 상가들이 요즘 거의 진짜 막 다 폭탄 맞았더라고 웬만한 곳들은. 네, 다 폭탄 맞았어요. 저도 제 유튜브 사무실 옮겼는데 거기도 장사 하도 안 돼가지고 제 임차료가 헐값이 되고 권리금도 제 반토막이 나가지고 제 손쉽게 옮길 수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1층인데도 그냥 뭐 6개월 무료 해주는데도 막 많이 생기고. 네, 그냥 수치로 어느 정도냐면은 코로나 이전에 50억 빌딩이 35억 대출 받고 자기 자본 15억으로 은퇴하시면서 샀고 그 빌딩에서 이제 1드 5%니까 2억 5천 정도 벌렸는데 대신 35억에 대해서 3% 대출해서 1억 정도 나갔으니까 그분이 한 1억 5천 벌었거든요. 근데 그게 코로나 기간 동안 100억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 진입하신 분들이 자기 자본 20억에 80억 대출 받고 대출 2.5%일 때니까 80억에 2.5%니까는 86, 2억 이제 대출 이자 내시다가 그 건물은 여전히 2억 5천 일드가 나와요. 그러니까 플러스였단 말입니다. 근데 그게 사업자 대출이 22년에 6%로 가니까 이제 대출이 86, 48, 4억 8천으로 올라갔고 내가 버는 건 2.5인데 4.8 나가야 되니까 내 현금으로 2억 5천 마이너스가 나기 시작을 했고요. 지금 5%로 내려왔지만 이제는 임차료도 빠져가지고 임차료가 2.5억에서 이제 2억으로 내려갔고 한쪽이 공실 났으니까 내가 내는 거는 이제 여전히 5억은 이제 한 4억 5천 나가니까 여전히 저는 마이너스 2.5억이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마이너스 2.5억을 버티면서 존버하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왜냐면 그걸 팔면은 60억 갈 것 같거든요. 그러면 내 돈 20억에 대출 80억인데 파는 순간 마이너스 20억이 찍혀버리니까 그걸 못 팔죠. 그래서 그 어쨌든 버티면서 이제 금리가 내려가기만을 기다리다 보니까 이 선에 있는 빌딩들은 다 이런 상황이고 그래도 대출 금리가 좀 내려가서 대출 이자가 과거에 마이너스 1년 2억에서 마이너스 1년 한 1억 5천 되면 사람은 기분이 좋거든요. 그래서 이제 버티고 있는 그런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도 제 뭐 아는 하여튼 몇몇 분들도 네, 의외로 초 레버리지가 됐거든요. 85% 레버리지까지 해줬으니까 그냥 아파트 서울 아파트 한두 채 정리하고 빌딩 샀다가 지금 소위 그거 처분하시는 순간 이제 벼락거지 되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채무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케이스가 꽤 많아요. 장난 아닙니다. 엄청 많습니다. 그 의외로 꼬마 빌딩이 예전에 한참 인기였어가지고 네, 그래서 그게 연예인들 다 사고 그랬었잖아요. 네, 그거를 이제 파신 분들이 위너이시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도 아까 그런 겁니다. 지금 서울이 이제 소득 대비 너무 높은 주택 가격이고 근데 지방에 계신 분들이 그 위기감을 많이 느끼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이 소멸한다고 하고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수도권 대비해서는 활기도 떨어지는 것 같고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보유주 부동산 처분하고 어차피 월세로 살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서울에 계신 분이 서울 집 팔고 미국 ETF 사서 미국 ETF가 복리로 10%씩 올라버리면은 내가 임차로 있다 하더라도 솔직히 말하면 별로 불안한 거 없거든요. 근데 그런 느낌을 이제 지방에서 서울로 충분히 가지실 법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지금 원정 매수세가 늘어난 것도 있고 그게 뭐 역대 최고다 이런 건 아닙니다. 그런데 심리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부동산 가격에 어느 정도 안정화 의지를 밝히는 게 정부가 꾸준히 해왔었던 건데 그런 의지를 밝힌 것도 없었고 그냥 파리 타임이다 이렇게 해버리니까 뭐 지금 5월 이제 중순부터 시장이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그 올해 그다음에 내년이 서울 뭐 아파트 공급이 절벽이다 이제 이런 얘기가 작년 재작년에 많았잖아요. 그래서 엄청 오를 거라 예상한 분들이 있었는데 실제로 그렇게 갈 가능성이 좀 있습니까? 공급 절벽이에요? 공급 절벽은 이제 2년 후에는 오겠죠. 2년 후에요? 2026년? 네, 그렇습니다. 근데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준공만으로 보면은 2026년에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공급 대비 늘 그냥 수요가 더 중요하고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현재의 높은 주택 가격이 일반적으로 많이 거래가 될 만한 그런 레벨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너무나 비싼 그런 상태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보편화될 수는 없다고 그냥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동산은 참 살까 말까만 고민하면 되는데 이 살까 말까에 너무 많은 고민들이 또 이렇게 껴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저도 올해 한번 집 마련 올해 내년 안에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말씀 들어보니까 또 못하게 생겼네. 왜요? 아니 지금 이렇게 전 이제 올해하고 내년 사이에 막 엄청 빠질 줄 알았거든요. 저도 올해 연말에는 불확실성이 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의 그 과열조차도 약간 저 개인적으로는 그냥 뭐 여러 가지 박자가 다 맞아 떨어지거지 나오는 비이성적 과열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요. 그래서 그냥 대응을 안 하는 게 저는 상책이라 생각하고 오히려 이런 비이성적 과열을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잘 처분해서 그냥 미국 주식 묻어두는 게 그냥 능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이게 오래 못 사면 또 난 영원히 또 못 살까봐 걱정돼서 그랬죠. 근데 지금 살라고 보면 2021년, 22년에 오른 가격에서 조금 빠진 거지. 뭐 한 4, 5년 전 가격 생각하면 도저히 이건 미친 가격 아닙니까? 사는 입장에서는. 맞아요. 저도 저는 20년 하반기에 이제 거주하고 있던 집을 정리를 했는데
그때 가격이나 지금 가격이나 이제 비슷하거든요. 근데 이제 왜냐면 고점치가 다 내려갔으니까. 근데 그 4년 동안 저는 어쨌든 정리하고 그 운용했기 때문에 그 이제 결국은 괜찮았고요. 저도 같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집 한 채가 올라가는 것도 있지만은 그거를 거주로 보시면은 그냥 언제 사셔도 그러니까 거주로 보신다면은 자기 소득에 맞춰서 사시면 되겠죠. 근데 투자로 보게 되면은 이제 너무 높은 레버리지를 추구하게 되는 경향이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서 근데 투자로 보신다면 다른 자산 좋은 거 많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지금 3%가 그런 거 소개하는 자리잖아요. 미국 주식 얘기하고 한국 주식 얘기하고 그다음에 원자재 얘기하고 살 거는 산더미 같이 있는데 굳이 부동산에 목매고 네네네 투자로 볼 필요는 없고 그냥 자가 거주하는 차원에서 그냥 주거비 어느 정도 절약하고 그다음에 투자는 다른 쪽으로 하시는 것이 총자산 수익률엔 더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오늘 아마 저를 포함한 많은 분들의 어쨌든 이제 자산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부동산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지 결정하는 게 이제 매우 내 전체 자산에 영향을 많이 줄 텐데 그 관련된 좋은 말씀 들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최상욱 대표님 유튜브 채널이 채부심? 네, 채부심입니다. 잘 돼요 요즘에? 네, 뭐 그냥 혼자 먹고 살만하게 잘 되고 있습니다. 부럽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좀 소소하게 행복하게 네. 계속해서 좋은 정보들 많은 분들께 더 널리 알리시기 바라면서 네, 오늘 이 알겠습니다. 정도에서 마무리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박근영, 이선영, 서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